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거래가 어제부로 재개됐습니다. 저는 이 결정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삼바가 한 게 뭔가요? 국내 4대 회계법인을 모두 불러서 비밀회의를 가진 후에 전 세계 어디에서도 쓰이지 않는 말도 안 되는 기업평가 방법을 만들어내서 4조 5천억 원을 뻥튀기 사기치고 그 덕분에 상장된 거 아닙니까? 그에 대해 금융당국이 분식회계라는 결론을 냈는데도 분식회계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수정 재공시를 하지도 않고 소송을 제기한 기업이 여태까지 삼성 말고 또 있나요? 자신들의 잘못을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고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는데 뭘 어쨌다고 다시 거래를 하게 해줍니까? 이 거래 재개를 보도하는 언론은 또 어떻습니까? 거래 재개됐고 거래 즉시 주가가 몇 % 올랐다. 뉴스 말미에 대마불사라는 비판도 있다. 이렇게 몇 줄 넣고 맙니다. 이건 비판이 아니라 거꾸로 대마불사라는 단어에 기대서 삼성이니까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언론의 항복선언 아닌가요? 대한항공이나 미스터 피자 갑질에 얼마나 많은 기사가 쏟아졌습니까? 대한항공과 미스터 피자의 경우는 직원들과 가맹점주에게 갑질한 거지만 삼성은 시장 질서 자체에 나는 삼성이니까 괜찮다고 갑질을 한 거 아닌가요? 죄질이 더 나쁜 거 아닙니까? 앞으로도 분식회계해서 상장해도 투자자 보호 때문에 다 봐줘야 되는 그런 선례를 남긴 거 아닙니까? 성공한 사기는 처벌할 수 없다. 이건가요? 저는 이 결정이 이해가 안 갑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성공한 사기는 처벌할 수 없다예요. 네, 그런 전례를 다시 만들면 안 되죠. 예, 예. 선론은 그렇게밖에 좀 생각이 안 듭니다. 예. 금융당국이 사기라고 결론 낸 거거든요. 예, 네, 분식회계가 쉽게 말하면 사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기죠. 예. 시장을 상대로 해서 사기를 친 거고. 되돌아보면 뭐 김경수 지사나 이재명 지사나 그 사건들에 얼마나 집요한 기사들이 쏟아졌습니까? 삼성바이오는 왜 그 반의 반도 안 되는가? 그 기업 오너들 갑질하면 뭐 마이크 들이대고 하잖아요. 굉장히 공격적으로 집 앞에 찾아가고. 대통령한테도 대통령이 외교만 질문하라고 해도 막 질문 계속 하잖아요. 기자들이. 삼성한테는 왜 안 하는지. 게다가 한국거래소가 이런 결정을 내렸단 말이죠. 한국거래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만 적용되는 규정을 만들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장시켜줬죠. 예. 그러면 이 거래소에 이런 결정을 내렸던 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마이크 들이대면 되잖아요. 그리고 한국거래소는 주식회사예요. 많은 분들이 이게 국가기관인 줄 아는데 이 주주가 증권사들입니다. 그러니까 민간 주주회사거든요. 대부분이 증권사나 투자사들이 이 주주예요. 그러니까 증권사들이 삼성을 봐준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얼마나 다각도로 취재해서 왜 이런 결정이 났는지 파헤칠 수 있어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마불사라고 말하는 건 저는 비판이 아니라고 보는 게 워낙 대마니까 불법이 있더라도 어쩔 수 없다. 그런 프레임을 더 강화시키는 겁니다. 이게 대마불사 어쩔 수 없잖아. 이렇게 일종의 면죄부를 던져주는 거고 대마가 왜 불쌉니까? 그 비즈니스 세계에서 1등만 내내 하는 기업보다는 1등 하다가 사라지는 기업이 훨씬 많습니다. 대마 네. 잘 죽어요. 네, 미국 사례만 보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들인데요. 그러니까 대마불사는 비판이 아니에요. 그건 면죄부지. 예. 취재하려면 얼마든지 취재할 게 많은데 대마불사라는 말 몇 마디 하고 끝내버리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한국거래소에 이 결정을 내린 사람들 찾고 애초에 왜 삼성 바이오로직스에만 적용되는 규정 변경을 했는지 한국거래소에 그 결정한 사람들 찾고 취재할 거 많잖아요. 오늘 내일 이 기사 나오고 더 이상 기사도 안 나올 것 같아서 예.
저는 계속 관심이 있고 저는 네, 여전히 급등했다는 뉴스만 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주가가 급등했다는 뉴스만 많이 나왔어요. 예. 마치 모든 게 잘 된 것처럼.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 언론이 너무 비겁합니다, 삼성에 대해서는. 자, 뉴스 공장 계속 다루겠습니다, 이 문제. 첫 번째 뉴스는요? 네, 남북이 오늘 최근 철수 및 파괴 작업을 마친 비무장지대 내 시범철수, GP, 그러니까 감시초소에 대해서요, 상호 검증을 실시합니다. 오전에는 남측이 북측 GP 철수 현장을 찾고 오후에는 거꾸로 북측이 남측 GP 철수 현장을 각각 검증하게 되는데요. 남북이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 이후에 비무장지대 내에 설치된 GP를 상호 방문해서 들여다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는 지난 9.19 군사합의서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거는 한국전쟁 이후에 이제 처음 있는 일들이 사실 DMZ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언론 관심도가 굉장히 떨어졌어요. 예. 네, 아무래도 지금 연내답방 문제에 훨씬 더 포커스가 맞춰지다 보니까요. 전체적으로 네, 이런 나머지 뉴스들이 잘 보도되지 않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 쪽 GP, 북한 우리 쪽 GP를 방문하는 건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굉장히 네. 상징적인 거죠. 네, 예. 게다가 그 사이에 오솔길을 만들어서요. 그걸 통해 가지고는 서로의 GP를 간다라고 합니다.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자면 굉장히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죠, 지금. 네, 지금까지 총 11개였는데 10개를 파괴했고 1개씩은 병력과 장비를 철수하되 원형을 보존하는 상태입니다. 기념해서 남겼다고. 예. 자, 그런 일이 GP에서 있고요. 그 DMZ에서.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북미 관계 관련된 소식인데 미국이 북한 정권 2인자인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 등 3명을 인권 유린 관련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본격화된 이후에 첫 번째 있었던 인권 제재인데요. 미국 국무부는 세계 인권의 날인 현지 시각으로 지난 10일에 북한 인권 관련 정례 보고서를 연방 상하원에 제출했습니다. 재무부는 이를 근거로서 최룡해 부위원장과 정경택 국가보위상, 박광호 노동당 부위원장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저는 이건 뭐 미국 국내 정치적인 조치라고 보는 것이 뭐 북한으로서는 신경 쓰이겠죠. 실제 북한은 이에 대해서 이제 반박 성명을 내긴 냈습니다. 많은 미국이 대통령 한 사람으로 모든 게 일사불란하게 돌아가는 체제가 아니고 우리도 아니듯이. 근데 이제 유엔 안보리에서 그 북한 인권 결의안이 이번에 안 됐거든요. 예. 예.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 이후로 몇 년간에. 그러니까 미국이 하고자 했으면 했어요. 근데 이제 미국 국내 그 정치적으로 볼 때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왜 문제 제기하지 않느냐 하는 강경파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하지 않았냐. 예, 이런 명분용이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이게 아무런 실질적인 효과가 없거든요. 이게 미국 내 자산 동결이나 거래 금지인데 교육이 없어요. 네, 북미 간의 교육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는 없다라고 볼 아무것도 수밖에 없어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미국 국내 정치적인 조치 같고 뭐 종교 자유 특별 우려국 이런 지정 이런 거 다 국내 정치적 조치인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또 네. 연례적인 행사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특히 종교 관련해서는 미 의회가 1998년에 제정했던 법에 따라서 국무부가 매년 세계 각국의 종교 자유를 평가하게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늘 보수 언론들 크게 보도하는데 별일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자, 다음은요. 네, 관련해서 북한 입장도 말씀을 드리면요. 북한 노동신문은 어제 낡은 타성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제목의 개인 논평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의 존엄과 체제를 악랄하게 헐뜯고 있다라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뭐 이런 성명 내고 미국이 이런 국내 정치적 둘 다 국내 정치적 네, 물론 개인 논평이긴 네, 합니다. 현재로서는요. 조치라고 봅니다. 이런 뉴스들이 많길래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다음은요. 네, 유치원법 관련된 소식인데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화를 위해서 유치원 3법을 패스트트랙, 그러니까 신속 처리 안건으로 처리할 계획이다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기자간담회에서 어제 밝힌 이야기인데요. 홍 대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유치원 3법 통과를 막으려고 침대 축구를 하는데 그래도 방법이 있다면서 자유한국당이 유치원 3법을 반대하면 더욱 강력한 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올리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안은 말이죠. 그 이익 집단이 자신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기 위해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어떤 어려움이 있나 하는 과정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교본 같은 사례예요. 근데 이제 법안이 워낙 단순하기 때문에 이해하기도 쉽고 그래서 지켜보고 있으면 이런 식으로 과거에도 많은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했거나 또는 뭐
법안이 고쳐지는 과정에서 엉망이 됐구나 하는 걸 아주 쉽게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사례라서 저는 계속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 나온 거는 원래 이제 유치원 3법이 쉽게 통과될 것 같다가 네, 워낙 여론이 뜨거웠었거든요. 예. 당시만 하더라도요. 쉽게 통과될 것 같다가 한유총이 적극적으로 로비를 했고 자유한국당이 이제 입장을 완전히 예, 입장을 완전히 바꿨고 그래서 그 유치원 3법을 무력화시키는 대체 법안을 내놨고 이게 이제 적당히 섞여서 합의가 되면 되는데 아예 움직이지 않으니까 법안 통과가 안 된단 말이죠. 법안이 통과되려면 이게 이제 교육 법안이니까 상임위 교육위를 통과해야 되는데 거기를 통과를 못 하는 거예요. 여기를 통과 안 되면 법사위도 못 가고 법사위도 못 가면 상정이 안 되니까. 네, 1차 관문에서 아예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예, 막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자 꺼내든 카드가 패스트 트랙이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법안 통과가 안 될 것 같다. 네, 상임위에서 어려운 상황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상임위원 중에 5분의 3이 찬성을 하면 반대가 있더라도 그렇게 지정해 놓은 것은 330일 후에 이게 너무 길어요, 사실. 사실 패스트 트랙이라고 말하기 이게 긴 시간입니다. 1년 후에 1년 후 내년 이맘때입니다. 자동 상정되도록 하는 건데요. 그것도 네. 처리가 표결 처리까지 자동으로 하겠다. 네. 법사위를 건너뛰는 거죠. 네, 상임위 법사위를 바로 넘어갈 수 있게 하는 법안입니다. 그렇게 330일 후에 무조건 표결 처리하겠다라고 하면서 할 수 있는 게 지금 반대하는 정당에 대해서 그 정당이 반대하는 법보다 그러니까 현재 내 있는 유치원 3법보다 훨씬 강력한 법으로 바꿔가지고 그냥 통과시켜 버리겠다는 거예요. 처벌 조항을 더 강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 그러고 싶지 않으면 지금 그보다 더 약한 지금 법을 통과시켜라 이런 압박 수단이거든요. 그렇게 압박을 하는 건데 이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못하게 막고 있으면 유일한 방법이고 이렇게 이제 패스트트랙 카드를 꺼냈고 여기에 바른미래당도 지금 이 법안 중에 일부 수정 일종의 중재안 같은 걸 그렇죠. 냈었는데요. 수정 조항이 네.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꿔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하자 이거잖아요. 근데 이제 법안이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꾼 다음에 그리고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바른미래 중재안은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하지는 않더라도 하나 물러나는 거죠. 대신 교육 목적의 사용은 형사처벌을 넣자. 이렇게 되면 애초 목적이 회계 투명하게 만들어서 위반 시 형사처벌하게 하자는 거니까 중재안도 원래 그 정신은 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정도는 할 수 있다 이랬는데 이것도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자유한국당에서. 네, 자유한국당은 정말 강경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김한표 의원이 자유한국당 교육위 간사인데 적당히 물러설 수 있는 일은 있지만 이건 그런 경우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완전히 이해가 갈리는 거예요. 완전히 이해가 갈려서 여론의 지지가 높은 법에도 불구하고 절대 통과가 안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 소위 침대 축구에 비유하고 있는 건데요. 침대 축구도 아니죠. 이건 죽은 셈 치는 거예요. 본인 나 죽었어. 시체 놀이 하는 건데요. 절대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방법은 없다. 그러니 일종의 협박이자 압박인 거죠. 예, 그렇다면 가깝한 상황인 건데요. 네, 그렇다면 훨씬 더 강력한 법안으로 패스트 트랙을 걸어버리겠다. 33일이면 패스트 트랙인데 330일이에요. 예. 그래서 1년이 패스트 365일이거든요. 굉장히 슬로우 트랙이긴 한데 유일한 방법입니다. 네, 그리고 관련해서 시민단체들이 또 외부로서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정치하는 엄마들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해서 한유총 불법 쪼개기 후원과 관련해서 어제 고발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지겠고 330일이면 우리가 330일 전에 이슈를 어떻게 기억합니까? 지금 현재 기준으로. 작년 말에 무슨 이슈가 있었는지 기억 안 나거든요. 그런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지고 묻혀지고 그런데 기대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교본과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사안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계속 주목하고 있어야 뭐랄까요. 이런 방식으로도 안 되는구나. 그리고 이게 나에게 큰 불이익이 돌아오는구나 하고 국회의원들이 겁먹을 수 있는 겁니다. 네. 요 법안 하나 정도는 1년 정도는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음은요. 네, 나경원 의원이 자유한국당의 새 원내대표로 선출됐습니다. 정용기 정책위 의장도 함께 선출됐는데요. 상대 후보였던 김학용 의원을 큰 차이로 눌렀습니다. 자,
첫 번째 의미는 그 친박 진영의 자신감 회복이죠. 이 정도 되면 나경원 의원을 친박 진영이 지지했다는 건 뭐 주제 사실이니까요. 또 하나의 의미는 뉴스 공장에서 고정을 하면 대표가 된다는 거죠. 네, 뉴스 공장에서 고정 코너를 맡고 있었는데요. 이제 좀 더 이상 이해훈 대표나 김성태 대표나 나경원 대표나 다 고정 그리고 고정하다가 대표들이 안 나오더라고요, 다들. 요즘 언론에 친박 신당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이 뭔지 실체가 있는 건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홍문정 의원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홍문정. 네, 오늘 스튜디오로 나오신다고 하더니 예, 네. 다음에 꼭 나와주십시오. 예, 나가겠습니다. 예. 우선 그 나경원 신임 원내대표 얘기부터 잠깐 해보자면, 네. 나경원 그 원내대표는 그 의원님 표현으로는 수당파, 잔류파 네네. 혹은 친박과 손잡고 당선된 거라 이렇게 보도들 하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는 얘기는 그 나경원 의원이 김무성 전 대표가 전폭적으로 지지했던 그 김학용 의원에 비해 거의 2배 가까이 득표했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당 내부적으로 친박으로 네. 분류되던 당에 남아있던 분들이 강하게 결집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답이 간단하시군요. 네,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탈당파가 워낙 잘못했기 때문에요. 제가 전번에 말씀드릴 때 네. 당을 지켰던 사람들이 볼멘 소리가 이제 거의 한옥에 닿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것에 확실하고 분명한 표현이었다. 나경원이란 원내대표로 이번에 나타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도 친박이 아니라 비박이었지만 하지만 당을 지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나경원 의원을 내세우고 그 뒤에 소위 이제 수당파, 잔류파 혹은 친박들이 하나로 똘똘 뭉친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표차가 크게 난 것이다.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언론에 최근에 이제 친박의 서너 명이 탈당해서 당을 만들 수도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이게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까? 뭐 당에 대해서 이제 불만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있는 걸 제가 알고 있고요. 네. 그러나 최소한 제가 모르는 탈당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고요. 그렇겠죠. 제가 네. 모른다고 말씀드리는 건 그런 일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특별히 이제 이번에 나경원 원내대표 선거를 계기로 해서 이게 당을 지켰던 사람들이 우리가 당을 이제 지키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탈당의 원인이 지금 제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탈당은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언론 보도는 신당 실체가 바깥에 있다고 하셨는데 그때는 그러면 여차하면 탈당하거나 창당하거나 하는 그런 준비를 하던 사람이 있긴 있었다는 이야기네요. 신당에 실체가 있다는 얘기는 지금 바깥에 애국당을 비롯해서 예. 당을 바깥에서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기존의 대한애국당이요? 대한애국당을 비롯한 거기에 우리가 말하는 보수의 원류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보수의 근간이 되는 사람들이 바깥에 있다. 그리고 그분들이 간절히 지금 탈당파나 이런 분들이 당을 이끌고 가는 데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불만을 많이 표시하고 있고 그러면 자기들은 이분들과 함께 보수를 만들 수 없으니 빨리 우리와 의견을 같이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한국당에 계속 남아있지 말고 나와서 당을 하자. 이런 얘기들이 있다. 안에 있는 사람, 지금 한국당에 있는 분들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렇군요. 바깥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신당의 실체가 있었다는 거고요. 그렇게 신당을 실체가 있다는 건 신당을 만들기만 한다면 함께 할 실체적인
세력이 바깥에 이미 존재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지금 뭐 많이 있죠. 예. 그런데 이제 곧 15일인가요? 곧 비대위에서 당무감사하고 거기서 이제 배제 대상 발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만약에 배제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본인은 네. 뭐 누구든 다 배제될 대상이 아니라고 스스로 생각하겠지만 하지만 네. 거기에 포함되는 분들이 있다면 그리고 그분들 중에 TK 중심의 의원들이 있다면 혹은 위원장들이 네네. 있다면 그분들은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나가서 TK 중심의 당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 비대위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그동안 이제 탈당파와 긴밀한 유대 관계를 가지고 예. 그분들의 의견을 이제 대변해 왔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이 원내대표 선거에 이제 그분들도 굉장히 놀랐을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이 이제 존재의 의미가 예.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뭘 앞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이제 탈당파와 같이 얘기했던 일들은 이제 당내에서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는 것을 짐작을 하셨을 거고요. 그렇게 못했다 그러면 정치적으로 아둔함이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고요. 정치가 아둔함. 이제는 빨리 어떻게 하든지 당을 전당대회로 넘기고 철수하는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고 지금 무슨 누구를 뭘 어떻게 하고 몇 사람을 뭐 이름을 발표하고 하는 일들은 별 의미가 없는 일이고 당내에 굉장히 큰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현명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비대위가 탈당파, 복당파와 손을 잡고 일을 하고 거기 보조 맞췄는데 이제 그런 시절은 끝났다는 말씀이군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의 의견은 이제 더 이상 당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감을 잡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제 만들어갈 그런 기준과 같이 맞추든가 아니면 그냥 조용히 사라지는 게 맞다 그런 수순이다. 네,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대위 당무감사에서 이미 그동안 추려둔 배제 대상, 배제 대상의 기준을 여태까지 나온 이야기로 추론해 보면 대부분 친박계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한 10여 명, 한 20여 명 발표하면 어떡합니까? 친박계에서 한 20여 명. 뭐 누가 관심이 있나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뭐 그 사람들이 눈 하나 깜짝할까요? 그래요? 아무리 효과가 없을 것이다. 네, 오히려 자기들 보러 더 빨리 집에 가라고 아마 야단 맞을 거예요. 그런 상황이다. 그럼 지금 실제 말씀한 표현, 수당파로 표현하신 남아있던 분들이 나경원 의원의 원내대표 경선 결과에 대해서 대단히 환호하고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내부적으로는 드디어 이제 우리 의견들이 결집하고 있고 복당파라는 분들이 그동안 얼마나 당을 전횡했는가를 우리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주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겠죠. 이렇게 되면 그러면 친박 혹은 수당파가 결집해서 원내대표 만들었으니까 네.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도 만들어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뭐 그거는 약간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별개입니까? 그러나 왜냐하면 뭐 거기도 이제 이번 선거를 계기로 해서 뭐 이제 당내에서는 뭐 그런 얘기 했거든요. 김무성 동생, 김무성 아들 정치적인 아들이 원내대표다 무슨 정책 의장이다 이렇게 나온 선거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굉장히 확신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확신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이렇게 하면 이분들이 또 다른 전략을 만들어서 이른바 당을 지켰던 사람들에게 구애하는 모습으로 아니면 뭔가는 그분들과 손잡을 수 있는 사람들로 전당대회를 준비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번 원내대표는 김무성 전 대표의 영향력이 이제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게 확인됐기 때문에 당대표는 다른 방식으로 협정연대하거나 협정연행해서 나올 수 있고 그러면 전혀 다른 게임이 될 수도 있다.
예. 네, 전혀 다른 게임이 될 수 있는데요. 결국은 실패할 겁니다. 그래요? 예, 그럼 실패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예. 지금 국회의원들 말고 당원들 입장에서 보면 탈당파는 뭐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당 원내에서 그 당을 그동안 이렇게 컨트롤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당 전체 당원들의 의견보다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그분들이 점유하고 있었던 거죠. 당원들 입장에서는 뭐 지금 탈당파에 대해서 뭐 별로 그렇게 좋은 생각들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내대표 선거보다도 당대표 선거에서는 더욱 더 불리하겠죠. 그러니까 그 지형을 지금 발견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뭐 그래서 지금 저기 무리하게 뭐 의원들 뭐 몇 명을 내쫓는다 뭐 특히 무슨 TK 무슨 이게 당 잔류 저기 수당파 뭐 이런 사람들을 뭐 어떻게 한다 이런 얘기들을 그분들이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전당대회를 하기 위한 지형을 좀 바꿔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본인들 생각은 이제 굉장히 무모한 계획이 됐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제 우회상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당원들의 입맛에 맞는 분들을 어떻게 앞장을 세워서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회상장이라는 건 탈당파 혹은 뭐 비박, 복당파 이런 분들을 전면에 내세우는 게 아니라 그런 그 색깔이 좀 더. 예, 오세훈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경우로 보여지거든요. 오세훈 전 시장도 우회상장할 수 있는 그런 얼굴로 영입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 이른바 이제 탈당파 입장에서는 그분이 의원도 아니었고 탈당에 직접 가담한 물론 뭐 바른당이긴 했습니다만은 자기들보다는 그 당원들에게 어필할 때 이렇게 뚜렷한 그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이다 이런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우회상장도 안 먹힐 거라고 보시는 거죠? 쉽지는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떤 인물을 어떻게 그분들이 이제 앞으로 선정을 해서 어떻게 이제 결집하느냐 뭐 이런 그 아직도 그 뭐 저희가 알지 못하는 무슨 전략 전술이 있을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건 쉽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그 김무성 대표 전 대표가 본인 출마 안 한다. 이번에는 출마 안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관여조차 할 수 없는 상황 아니면 정말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으면 더더군다나 어려워지는 그런 선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 수당파 입장에서 보기에는 오세훈 전 시장 카드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만약에 이런 카드를 내밀면 가장 어려울 것이다. 이 잔류파 입장에서 친박 혹은 수당파 입장에서 저 카드는 만만치 않다. 그런 시나리오 있습니까 혹시? 이건 뭐 그 정확하게 우리 김무성 대표 중심의 뭐 사람들이라든가 전 대표 중심의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복당파 중에서도 그 칼라가 그 김학영 의원처럼 그 복당파의 그 코어에 속해 있던 사람들의 전당대 뭐 예를 들면 김성태 뭐 이런 분들이 앞장서서 뭐 당을 어떻게 해보겠다 이렇게 나오면 제가 보기에는 아주 이 부분보다도 더 심한 그 당원으로부터의 배척을 받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성태 이제 전 원내대표가 됐네요.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당대표 선거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까? 뭐 나온다는 얘기들이 그동안 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럼 거꾸로 마지막 질문인데요. 거꾸로 그러면 이 수당파 그 친박계가 내세울 대표 선수는 누굽니까? 아직 모르겠는데요. 네, 뭐 저희도 지금 뭐 나경원 원내대표를 저희가 그 옹립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이제 뭐 저를 중심으로 해서 뭐 많은 분들이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좀 했었는데요. 지금 또 뭐 저희가 이런저런 얘기들을 좀 하겠죠. 그런데 아직 저희가 뭐 누구를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확정된 건 아니다. 수렴된 것은 아니고요.
이제 저희도 그 저희 의견을 잘 반영하고 당을 잘 이끌어갈 사람이 누굴까 이렇게 지금 암중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암중모색의 후보 중에 황교안 전 총리가 여전히 들어 있습니까? 뭐 우리 쪽에서는 그분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뭐 정우택이라는 분도 계시고 김진태라는 분도 계시고 뭐 여러 분들이 계시죠. 지금 김진태 의원도 당 대표 후보로 거론됩니까? 그 내부에서? 이제 뭐 자천 타천으로 네. 뭐 심재철이라는 분도 계시고 뭐 지금 이런저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가장 저희가 이제 뭐 앞으로 이 당 대표가 총선을 치러야 되니까 총선을 잘 치를 수 있고 당을 하나로 만들 수 있고 뭐 이런 분이 어떤 분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 안 할 수가 없겠죠.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사실은 오늘 아침 출연하시기로 했다가 갑자기 전화를 바꾸신 게 어제 한잔 하시고 늦게 지우신 거 아닙니까 목소리가? 예, 죄송합니다. 예, 어제 회동이 늦게까지 있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홍문종 의원이었습니다. 자, 수요 정미서 원래 스튜디오에 나오셔서 이 탈곡기 돌리는 날인데 지금 현재 단식을 하고 계시는 정의당 이정미 대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추운 날 단식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괜히 시작했다 생각 들지 않으세요? 혹시? 김어준 공장장님 덕분에 네. 제가 힘을 내서 열심히 지금 단식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어제 이제 앞서서 이제 단식하는 분들 중에 손학규 대표를 먼저 인터뷰했는데 제가 인터뷰를 마치고도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했다 싶은 대목이 있어가지고 그거 다시 한번 여쭤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되면 단식을 풀 것인가 그 조건 좀 알려달라고 했는데 여기 굉장히 제가 받아들이기로는 추상적인 어떤 답변을 해주셔가지고 네. 대표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대표님은 어떤 조건이라면 단식을 중단할 수 있다. 지금 야 3당은 예.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의견이 일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12월 말까지 선거제도가 개혁될 수 있다는 확실한 보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 핵심은 거대 양당 사이에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큰 틀의 합의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5개 정당이 큰 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리고 뭐 연동형 비례대표제만 한다고 이게 선거제도가 제대로 개혁되는 게 아니에요. 19대 때도 결국은 그래가지고 막판에 개혁이 아니라 개혁이 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현하는 데 넘어야 될 가장 큰 산 지역구 의석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줄일 것이냐 아니면 전체 의석수를 늘려서 지역구를 그렇죠. 현재 의석대로 유지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할 것이냐. 이 둘 중에 하나에 대한 타결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문제의 이해관계는 거대 양당의 이해관계가 가장 크게 걸려있기 때문에 양당 사이에 이 문제를 어떤 수준에서 합의할 것인지를 가지고 와서 5개 정당이 큰 틀의 합의를 이루고 정개특위에서 그것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조정해 갈 것인지 논의해 가는 거. 요거까지 되면은 지금 저희들이 요구하는 1단계 요구가 실현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잘 알아들었나 봐주십시오. 그러니까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네. 큰 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인다. 그리고 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지금 의석수 300석을 그냥 두고 지역구 의석수를 줄여서 이걸 실현할 것인지 아니면 네. 300석이라고 하는 의원 정수를 뭐 350석이든지 하여튼 늘려서 해결해야 하느냐 이 점에 대한 큰 틀의 합의 정도는 가지고 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네. 그렇게 해야지 선거제도 개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연동형 비례대표제만 원칙적으로 합의한다 하고 나서 세부사항 딱 들어가면 네. 거기에서 뭐 다 자기 밥그릇 지키기 위해서 뭐 의석수 조정 못한다. 네. 또 국민 눈치 보면서 의석수 증언 못한다. 이러면서
일이 안 되는 경험을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과정에는 그 문제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제가 두 당에게 조언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은 자기 지역구를 지금 줄이기 굉장히 어려우실 겁니다. 모든 의원이 다 그렇죠. 예. 네, 그러면은 의원 정수를 일정 부분 좀 늘리고 대신 의원 세비를 과감하게 삭감하고 전체 의원 세비 전체를 동결하는 수준에서 국민들께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거를 정개특위에 가서 의논하자고 이해찬 대표가 단식은 풀고 정개특위에서 그 얘기를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제안을 했는데 그 제안은 왜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우리 정개특위 위원장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진짜 정개특위 위원들을 논의하는데 예. 끌고 가는데 마치 도살장에 소 끌고 가듯이 너무나 힘들다. 이게 뭐냐면 각 당의 의원님들마다 이해관계가 다 다르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정개특위 위원들이 그것을 확실하게 어떤 결정을 하고 그것을 규정을 할 수 있는 이런 권한도 없기 때문에 논의 자체가 잘 진행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권한도 없기 때문에 의논만 하다 끝난다? 네. 거기에다가 이해찬 대표님께서 사실 정개특위에서 논의하자고 하지만 대표님 스스로가 이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몇 차례를 치셨습니다. 첫 번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당론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혼선을 주셨고 그다음에 의원 정수는 못 늘린다. 이렇게 또 가이드라인을 치셨고 최근에는 자유한국당이 얘기하는 도농복합형은 아예 얘기조차 꺼내서도 안 된다. 사실 정개특위 안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결정권을 가진다는 전제하에서 여러 의견들을 내놓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들을 한다면 아예 그건 얘기할 수 없어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자유한국당도 그러면 우리도 선거개혁에 대해서 민주당이 저렇게 얘기하니까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지 않냐 이런 명분을 또 주게 되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각 당 대표님들께서 자당의 의원님들도 강력하게 리더들의 결정이 규정을 가질 수 있는 어떤 틀을 5당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수준까지는 합의를 하고 자기 당 의원들을 설득시키자. 차라리 이렇게 하고 나서 세부안을 정개특위에 넘기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으로 이 일을 진행해 나갈 수 있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톱다운 하자는 얘기네요. 예. 네네, 탑다운 방식으로 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당의 입장 다르고 사실은 개별 의원들 입장도 다 달라요. 이것은 자신의 지역구에 따라서. 네네. 예,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고 개헌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 게 이 선거제도 관련 개편인데.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당의 리더들의 결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계속 해왔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요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제 취지는 이해했습니다. 근데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도농복합 이야기를 좀 전에 하셨는데 그 얘기를 꺼냈다는 건 사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자유한국당은 안 하겠다는 얘기란 말이죠. 사실은. 그리고, 도농복합을 나머지 네 당이 받아들일 리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도 전 세계적으로 있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그러면 자유한국당 제외하고 4당이 만나서 먼저 논의하자 이 제안도 있었는데 이건 또 왜 거절이 된 겁니까? 4당이 만나서 합의하는 것은 사당끼리는 좋을 수 있습니다. 우리 뜻이 같네. 하지만 이것이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어떤 꼭지를 딸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결국은 양당의 합의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국회 의결 구조로 놓고 봤을 때는요. 양당의 합의. 예를 들어서 도농복합형 문제가 얘기가 나왔을 때도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우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동의하고 그다음에 지역구 전체 의석수는 늘릴 수 없으니 지역구 의석수를 현행에서 이제 줄이게 된다면 그것을 도농복합형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였습니다. 물론 그 속내가 어떨지는 더 들어가 봐야 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동의한다라고 하는 그 말이 전체 자유한국당 전체 당론이 될 수 있을지는 더 들어가 봐야 하겠지만 그 당시에 도농복합형을 안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동의한 속에서 지역구 의원 정수를
도농복합형을 포함해서 한번 논의해보자라고 했던 것도 사실 민주당에서 그 도농복합형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 당시에 합의가 깨졌던 것인데요. 그럼 자유당, 아무튼 정의당은 도농복합도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저희는 도농복합형에 대해서는 원래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말씀은 의원 정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확인을 해놓고 예. 구체적인 지역구 의원 정수에 대한 어떤 배정 문제라든가 이 논의는 정개특위에서 가서 얘기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행으로 할 건지 아니면 의원 정수를 줄여도 되는 건지 여기까지만 얘기를 해놓자라는 거죠. 근데 그리고 나서 예, 제가 이제 취지는 충분히 이해됐는데 이게 네. 좀 비현실적인 요구가 있지 않나 한 부분이 뭐냐면 네. 그 정치 현실을 봤을 때 예, 그게 네. 뭐 주장이 틀렸다 맞다가 아니라 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그러면 뭐랄까요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은 자유한국당의 이해에 철저히 부합되는 결정만 하려고 할 것이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인데 이 두 당이 지역구 의원 수를 줄이냐 혹은 뭐 아니면 전체 의원 수를 늘리느냐 하는 거를 합의할 수 있을까요? 그거 합의해서 가져오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예산 문제를 다룰 때 그 복잡한 예산에 예. 두 양당이 소소이라고 하는 법에도 있지 않은 구조를 갖고 들어가서 밀실에서 예. 밤새고 합의해 왔습니다. 종부세 같은 굉장히 쟁점되는 안들도 그 안에서 다 타협해가지고 합의를 해가지고 나왔어요. 선거제도도 12월 말까지 합의 안 되면 법정 시한을 지킬 수가 없는데 자유한국당이랑 우리랑 너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아예 얘기해볼 수조차 없는 것이다. 이러고 얘기 안 하면 이거 선거제도 하지 말자는 것이죠. 그것을 합의할 어떤 그 여지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속에서 이 야삼당하고 민주당하고만 합의하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 국회 안에서 뭐 통과도 안 될 얘기를. 그러니까 사당이 합쳐서도 안 되는 거를 민주당 혼자 어떻게 하냐는 말이죠. 제 말은. 야삼당은 예. 그 논의를 해나갈 수 있도록 지금 여기서 판 깔고 밥까지 굶어가면서 응원하는 겁니다. 두 당이 어떤 방식을 취해서라도 12월까지 합의안을 만들어 와라. 이 결단을 촉구하고 그것을 응원하기 위해서 여기서 지금 단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 야3당 민주당이 적어도 자유한국당보다는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이고 한 말도 있고 공약도 그래 했으니 민주당이 나서서 우리 야3당의 응원을 힘입어서 자유한국당을 논의 구조에 끌어들여서 적어도 네. 지역구 의원수를 줄이냐 아니면 전체 의원수를 늘리냐 정도는 합의해서 가져오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풀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인 예, 거죠. 그리고 나서 정개특위에서 그 틀을 가지고 논의하면 된다는 것이죠. 지금 정확하게 정리하신 겁니다. 네, 취지는 정확하게 이해했는데 이제는 네. 그렇게 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니 예. 선거제도라는 게 예.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쉬운 일이 아닌 걸 알면서도 공약을 했다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을 그 답을 만들어내겠다는 것이었고. 제 말은 왜 어렵다고 생각하냐면 자유한국당이 야3당이 그렇게 하는 걸 신경 쓰겠는가. 신경 쓰고 괴로워하겠는가 심적으로. 그게 괴로워야지 말을 듣잖아요. 그거는 예. 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하고 일단 테이블을 갖춰놓고 얘기를 시작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취지는 이제 이해했습니다. 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스튜디오에서 뵐 수 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였습니다. 나라 살림이 어려워 고난을 겪는 서민들의 안정된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이